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으려고요. 자본주의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돈에 관한 진실. 무려 코스피가 8천을 육박하는데 알아야겠죠. 파트 1만 읽어볼게요.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 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소비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진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물가가 내려갈 수가 없다. 자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15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000원에서 5,000원은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그러는 동안 자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 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나 생기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 또는 수요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띈다.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자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이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제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그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는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일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10명에게서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매우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이 단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없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게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나에게는 빵이 많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빵의 양이 많아지면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샀던 빵을 이제는 5,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에는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1온스도 되지 않는 0.58온스의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곧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꼭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이유. 자본주의 하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과연 자본주의의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 자체를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이런 글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1.7% 정도의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소비자 물가가 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7%만 올랐다는 말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다만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사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나 세제상의 특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챕터 2입니다. 은행은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낸다. 돈은 신용이다. 그렇다면 돈의 양은 왜 많아져야만 할까? 그리고 돈의 양은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일까?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예금과 대출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예금을 하면 우리의 돈을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돈, 즉 누군가가 은행에 예금한 돈을 나에게 빌려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생각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은행에 대해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흔히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낸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실물로 만지는 돈은 전체의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돈, 즉 숫자로만 찍히는 가상의 돈이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니얼 퍼거슨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달러 지폐와 같은 돈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지폐 또는 동전과 같은 것만 상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렌 브라운이라는 미국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이자 변호사이신 분인데, 사람들은 정부 인쇄기를 보고 정부가 돈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은행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금고에 100원을 넣어둔다고 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100원은 그냥 100원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고 해보자.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그중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원은 A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준다. 이렇게 되면 나의 통장에 이미 100원이 찍혀 있을 뿐더러 A라는 사람의 대출 통장에도 90원이 찍힌다. 이제 A도 90원을 쓸 수 있게 되니 나와 A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190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100원의 예금이 대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90원이라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난데없이 생긴 90원을 신용통화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약속 때문이다. 은행이 100원의 예금을 받으면 10%만 남기고 다시 90원을 대출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허락과 약속은 1963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인 FRB에서 만든 업무 매뉴얼인 현대금융원리, 은행준비금과 수신확대 지침서에도 나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10%의 돈을 부분 지급 준비율로 은행에 준비해 둬야 한다. 이는 예금한 고객이 다시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은행에 쌓아둬야 하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지급준비율이라고 말한다. 실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준비율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제프리 마이론 교수의 이야기다.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대출되었죠. 은행에 드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입니다. 당신이 1,000달러를 계좌에 넣는다면 100달러는 은행에 보관하고 900달러는 주택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대출 등으로 대출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결코 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만 나의 통장에 그 금액만큼의 숫자가 찍혀 있을 뿐이며 나머지 90%의 돈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되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금한 돈의 90%의 금액을 컴퓨터상에서 내 통장에 찍히게 함으로써 돈을 창조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은행이 하는 일은 돈을 보관하고 그것을 그대로 대출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는 일이 아니다. 은행이 하는 일의 본질은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 준비율에 따라 돈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과연 돈은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100억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정해줬다면 은행은 그중 100억의 10%인 10억을 놔두고 나머지 90억을 또 다른 B은행에 대출해준다. B은행은 다시 10%의 9억을 놔두고 81억을 C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 C은행은 다시 여기서 10%를 놔두고 D은행에게, D은행은 다시 E은행에게, E은행은 다시 F은행에 계속해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애초에 있던 100억부터 합하면 100억 플러스 90억 플러스 81억 플러스 72억, 65억, 59억. 이렇게 총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돈이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 무언가가 아닌 은행이 창조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늘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신용창조,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로운 돈이 생기는 과정은 무척 간단한 작업인 셈이다. 은행은 들어온 돈의 지급 준비율만큼의 금액만 남겨두고 그저 대출자의 예금담보 계좌에 손으로 숫자를 타이핑만 하면 된다.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돈이 은행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금 인출기로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상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보입니다. 제프리 잉햄 영국 케임브리지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지불에 대한 약속입니다. 신용인 거죠. 모든 돈은 신용이에요.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그래프와 물가 상승 그래프를 보면 두 곡선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통화량과 물가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통화력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통합행정,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라고 해야 보다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은행이라는 존재가 있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실제 많은 기업들이 물가를 올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건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때문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다. 세 번째 챕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지는 않는다. 대출한 돈은 은행에 없다. 지급 준비율은 전체 예금액 중에서 10%만 남기고 나머지 다시 대출을 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프리 마이론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 예금한 돈을 전부 인출하기로 한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입니다.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예금액의 100%에 한참을 못 미치니까요. 그것이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돈을 넣어뒀던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그 돈을 찾기 바라죠. 그런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여러 분야에 투자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가 한꺼번에 예금액을 찾으려 한다면 그 금융기관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A라는 은행에 1천만 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은 모두 10명. 각자가 100만 원씩 은행에 보관해 둔 것이다. 은행은 지급 준비율에 따라 1천만 원 중 100만 원만 남겨두고 900만 원은 다시 대출을 한 상태다. 이것은 1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한 번에 100만 원을 모두 꺼내가지는 않으며 10만 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돈을 찾아 쓰더라는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예금한 10명이 모두 한꺼번에 몰려와서 1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꺼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으러 온다고 해보자. 100만 원의 현금만 가지고 있는 은행은 나머지 9명에게 줄 돈이 없고 결국 파산하게 됐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른다. 이론상으로도 은행에 돈을 맡겨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게 되면 은행은 곧바로 파산한다. 은행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라면 바로 이 뱅크런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때 은행이 뱅크런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웬만큼 심각한 부실 상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1년 한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위험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다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금융권의 탐욕과 도덕성이 언급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 은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금세공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더 확실해진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찰스 넬슨은 그의 책 거시경제학에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엘렌 브라운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대표를 통해 은행의 기원에 관해 들어보자. 17세기 영국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보관하던 것에서 유래됐어요. 그들은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후에 은행가가 되었죠. 이 영수증은 나중에 은행권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맡겨놓은 금에 대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금을 빌리려는 사람들과 맡긴 사람들 모두 이 종이 영수증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하기 쉽고 돈 안에 염려가 없으니까요. 17세기 영국의 도시에서 자주 있었던 이야기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돈이었던 시대이다. 하지만 금을 가지고 다니기는 무거웠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녹여서 만든 화폐, 즉 금화를 제조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화폐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시 값비싼 금이다 보니 집안에 보관하거나 늘 휴대하기도 불안한 점이 있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렸다. 금세공업자는 커다랗고 튼튼한 금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이 금을 보관하기에는 마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가져다 주면 금세공업자는 보관종을 써주었고 보관종을 가져오면 언제든지 다시 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금세공업자는 일정한 금액의 보관료도 함께 받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금을 교환하지 않고 금 보관종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금보다 훨씬 가벼워서 휴대하기 편했을 뿐만 아니라 금세공업자에게 가져다 주면 언제든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금 보관증이 화폐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세공업자의 입장에서 보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드디어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맡긴 금화를 한 번에 모두 찾으러 오지 않는군.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도 않아. 이때부터 금세공업자는 재치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둔 금화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대출이 잘 회수되기만 하면 금을 맡겼던 사람들도 눈치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거의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금세공업자는 금화를 대출하고 남몰래 이자를 받으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맡긴 금화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배를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에게 몰려가 항의를 했다.
하지만 이때 금세공업자는 또다시 재치를 발휘해 오히려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당신의 그 말을 대출에 이자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나눠주겠소. 사람들은 이 제안에 솔깃해졌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금세공업자는 별로 걱정이 없었다. 어차피 자신은 남의 돈으로 이자를 받으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신의 금고에 금화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입지도 않는 금화를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금 보관증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금고에 없는 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앨런 브라운 대표의 얘기다. 금세공업자들은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그들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10%의 금만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10% 지급 준비율의 토대가 됩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죠. 결국 금세공업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금화의 이자 수입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은행업자로 대변신을 한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몇몇 부유한 예금주들은 자신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바로 뱅크런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뱅크런은 초기에는 은행업자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욱 많은 부를 축적해 더욱 본격적인 은행업자로 대변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주었다. 이때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준 것은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이었다. 당시 오랜 전쟁으로 많은 금화가 필요했던 영국 왕실은 은행업자들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 영업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었다. 은행의 이름이 들어간 정부로부터 가상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 당시 영국 왕실은 금 보유량의 약 3배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고 그때부터 은행업자와 정부 간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됐다. 이 둘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제프리 잉햄 교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잉글랜드 은행은 17세기 말에 설립됐어요. 런던의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죠. 런던 상인들과 왕 사이의 거래였어요.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전쟁을 바랬어요. 전쟁을 통해서 무역로가 확보되고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했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르주아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했고 거래가 성립됐어요. 이 거래는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걸 허락한다는 거였어요. 왕실의 특별허가 같은 특권을 누렸죠. 그래서 상인들은 은행을 설립하고 200만 파운드의 자금을 냈습니다.
1696년엔 정말 큰 돈이었죠. 그리고 이 돈을 왕에게 빌려줬어요. 단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불과한데 그게 은행의 자산이 되죠. 이 자산을 기반으로 잉글랜드 은행은 200만 파운드의 지폐를 새로 발행해요. 잉글랜드 은행 지폐의 가치는 왕이 이 돈을 갚을 거라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은행업이죠.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은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은행이 설립되었고, 은행은 전례에 따라서 지급 준비율을 이용해 금고에 돈이 없어도 정부가 허락하는 비율만큼 마음대로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현대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앨런 브라운 공공은행 연구소 대표의 이야기다. 은행은 예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출금하려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의 예금을 방금 스미스 씨에게 대출해줬습니다. 30년 후에 찾으러 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꼭 실제 돈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즉시 내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은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금한 돈을 한꺼번에 찾지 않는다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전제로 인한 것이다. 미국 금융사학자인 존 스틸 고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은행은 무엇일까요? 은행은 무엇을 할까요?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에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챕터 4.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겨진다.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결정하며 현재 지급 준비율은 평균 3.5% 내외이다. 그럼 지급 준비율을 3.5%라고 가정하고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한번 상상해보자. 한국은행이 애플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해보자. 애플은행은 이 5천억 원을 대기업 사장 남자 1호에게 대출해준다. 남자 1호는 그 돈을 A에게 재료값으로 준다. A는 그중 5% 정도인 250억 원을 회사 금고에 현찰로 넣어두고 쓰기로 하고 나머지 4,750억 원을 오렌지은행에 입금한다고 가정해보겠다. A의 오렌지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 3.5%인 166억 3천만 원을 지급해 준비금으로 떼어놓고 오렌지은행은 나머지 금액 4,583억 8천만 원을 남자 2호에게 대출해준다.
남자 이호는 역시 B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B는 다시 5% 정도인 229억 2천만 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4,354억 6천만 원을 바나나은행에 예치한다. 이런 식으로 대출할 수 있을 때까지 대출한다면 5천억 원은 6조 60억 원이 된다. 이렇게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서 돈을 불릴 때 그 원금은 중앙은행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도 돈을 불린다. 왜 그럴까? 미국 뉴욕대 금융사학과 리처드 실라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중앙은행은 재정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황을 줄이기 위한 금융기관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합니다. 경제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고 싶으면 중앙은행은 돈을 가져갑니다. 이게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마디로 시중의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다. 돈이 지나치게 부족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본격적으로 개입해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두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을 통제하는 것이다. 기준금리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이자율을 높이거나 내리는 방법을 사용해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해왔다. 이자율을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도 돈이 부족할 때에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은 돈을 더 많이 빌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많아진다. 사람들 역시 이자율이 낮으니까 부담을 덜 느끼고 돈을 더 많이 빌린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는 돈이 늘어난다. 즉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은 선뜻 한국은행에 많은 돈을 빌리기가 망설여진다. 따라서 은행에도 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도 부족하다. 또 내야 할 이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도 섣불리 많은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중에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통화량을 늘려야 하는 이유.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방법 외에도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직접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양적 완화였을 것이다. 미국 FRB 양적 완화 단행, 올 하반기 양적 완화 축소 등의 뉴스 말이다.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의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다. 앞서 말했던 이자율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은 직접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린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엄마는 아이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을 준다. 그러면 아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돈은 1,000원이다. 그런데 아이는 어느 날에 1,200원, 또 어느 날에는 1,500원을 쓰곤 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이 얼마 가지 않아 바닥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꼭 하루에 1,000원만 써야 해. 그 이상은 안 된다. 라고 말했다. 바로 중앙은행인 엄마가 하루 1,000원이라는 금리 제한을 두어 통화량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듣지 않거나 또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아이는 동네 슈퍼에 외상을 하고 말았다. 그 비용을 따져보니 한 달에 쓴 돈이 총 35,000원. 결국 엄마는 자신의 지갑에서 5,000원을 더 꺼내 아이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앙은행인 엄마는 하루 1,000원이라는 금리를 통한 통화량을 조절에 실패하자 3만 원 위에 또 다른 돈 5,000원을 가져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자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가 없다. 로저 랭글에게 새로운 1,000년을 위한 통화 시스템이라는 논문에는 이 문제가 쉽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에 외부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는 단일한 통화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섬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중앙은행 A는 딱 1만 원을 발행했고 시민 B는 그 돈을 빌린 후 1년 후에 이자까지 합쳐서 1만 500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보자. 시민 B는 또 다른 시민 C에게 배를 구입한 뒤 그 배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과연 시민 B는 1년 뒤에 1만 500원을 중앙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 정답은 절대로 갚을 수 없다이다. 왜냐하면 섬에 있는 돈은 딱 1만 원일 뿐 이자로 내야 하는 돈 500원은 그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금융 시스템에는 애초에 이자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중앙은행이 또다시 500원을 찍어내고 그 돈을 다시 시민 D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섬에 있는 돈은 모두 1만 500원이 되고 시민 B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섬에 있는 돈을 모두 벌게 되면 그제서야 중앙은행에 1만 500원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시민 D는 또다시 그 중앙은행에 500원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섬에는 1만 500원 이상의 돈은 없다. 역시 이때에도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중앙은행은 또다시 돈을 찍어내야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빌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은행 시스템에는 이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미국 공공은행연구소 앨런 브라운 대표는 이렇게 요약한다. 이자와 과거의 대출을 갚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력을 팽창시키고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스스로도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렇듯 은행도 중앙은행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돈의 양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에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챕터 5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금융위기가 온다.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